프롤로그 거짓 치매. 내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일부러 만든 떨림이었다. 내 앞에 앉은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 희미한 조바심이 스쳤다.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은 며느리는 아예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 힘드세요? 제가 대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는 탐욕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붓에 다시 한번 먹을 듬뿍 적셨다. 증여계약서 위로 묵직한 먹물이 뚝 떨어졌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번져나가는 모습이 꼭 내 인생 같았다. 괜찮다. 내 건데 내가 해야지.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썼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처럼. 아들 내외가 지난 몇 달간 간절히 바라왔던 바로 그 모습으로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 여우 같은 것. 나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힘을 주어 내 이름을 썼다. 박선자. 평생을 아들의 이름 뒤에 가려져 살았던 내 이름 석자였다. 마지막 획을 마치자 민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제 앞으로 휙 당겨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날쌔던지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놈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평생 쓸모없다 여겼던 늙은 어미에게서 마침내 쓸모없는 땅을 얻어냈으니 오죽 좋을까?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눈에 초점을 흐린 채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 문서가 아니다. 내가 내게 상속하는 지옥의 초대장이다. 나는 너희가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아주 천천히 지켜볼 것이다. 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 1장 마지막 효도.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 한 장에 집안의 계절이 바뀌었다. 스산하던 가을바람은 간데없고 한여름처럼 들뜬 열기가 집안을 채웠다. 아들 내외는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거실을 오갔다. 놈들의 그림자마저 기쁨에 겨워 벽을 따라 춤을 추는 듯 했다. 여보, 이거 봐. LA 베벌리 힐스. 바로 옆에 유명 배우가 산대.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민준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눈이 시리게 파란 수영장이 딸린 하얀 저택이 떠 있었다. 에이, 너무 비싸. 우린 일단 뉴질랜드 가서 양이나 키우면서 조용히 살자. 당신 맨날 노래 불렀잖아.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자연인? 당신 미쳤어? 이 돈을 가지고 왜 양을 키워? 난 매일 파티할 거야. 저것들은 내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다. 아니, 잊은 게 아니다. 소리 없는 풍경, 숨 쉬는 가구, 그쯤으로 여기는 것이겠지.
나는 멍하니 뜨개질만 했다. 아무 무늬도 없는 목도리는 코가 늘었다 줄었다, 풀었다 다시 뜨기를 반복했다. 내 머릿속 복잡한 계획처럼 끝없이 엉키고 있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며느리가 죽그릇을 들고 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살갑고 다정한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심청이도 울고 갈 효부라 칭송했으리라. 우리 어머니 아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잣도 듬뿍 갈아 넣었어요. 나는 갓난아이처럼 입을 벌렸다. 입안으로 넘어오는 죽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정성도 사랑도 없는 음식이 제 맛을 낼 리가 없었다. 이것이 놈들이 내게 베푸는 마지막 효도였다. 평생을 바친 내 인생과 맞바꾼 값싼 동정의 맛. 며칠 뒤 며느리는 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실 짐 미리 싸두게요. 편한 옷 몇 벌이면 되겠죠? 그러면서 낡은 내복 몇 개는 꺼내놓고 내가 아껴두었던 비단 한복과 남편이 남겨준 옷반지는 슬쩍 제 가방 옆에 빼놓았다. 죽은 사람 물건 정리하듯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그저 허허 실없이 웃었다. 그래, 다 가져가거라. 살아있는 어미의 유품을 정리하는 기분이 어떻더냐. 아, 김 사장. 네. 땅이야 뭐 볼품 없죠. 아시다시피 길도 없는 맹지인데다 주변에 뭐 하나 들어선 것도 없고요. 그냥 시원하게 넘기시죠. 잔금만 빨리 치러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 민준이는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탐욕스러운 속삭임은 유리창을 뚫고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볼품없는 땅이라. 내 아비가 소처럼 일해번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 대신 사들인 땅이다. 이놈아. 언젠가 길이 나고 세상이 바뀌면 우리 민준이 기 펴고 살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라며 밤새 그 땅의 흙을 쓸어보던 사람이다. 그 기억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그저 실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들끓는 분노를 가름했다. 대구르르. 핏빛 같은 붉은 실뭉치가 놈의 발치까지 굴러갔다. 놈들은 마침내 반질반질한 책자 하나를 들고 왔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실버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었다. 웃기지도 않는 이름이었다. 책자 속 노인들은 하나같이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저렇게 행복한 척 웃으려면 하루에 얼마를 받아야 할까?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온천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민준이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돈 걱정 없이 제일 좋은 데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책자 위로 침을 한 방울 주르륵 흘렸다. 치매 노인의 완벽한 연기였다. 놈들의 얼굴에 순간 역겨움이 스쳤다가 이내 억지로 만든 미소 뒤로 사라졌다.
나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천국이라. 너희는 나를 이 낙원이라는 감옥에 쳐넣고 내 피와 땀이 밴 돈으로 너희들만의 천국을 만들 셈이렸다. 꿈도 야무지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때로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단다. 아가들아. 그날 밤 놈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불렀다.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땅을 넘기는 가계약서였다. 민준이는 손을 벌벌 떨면서도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신용을 했다. 한편의 싸구려 희극이었다. 놈들은 계약금이 입금된 통장을 부둥켜 안고 밤늦도록 와인을 마시며 웃어댔다. 나는 내 방 이불 속에 죽은 듯이 누워 낡은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둔 작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먼지를 닦아내자 액정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심판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2장. 숨겨둔 패.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저음이 들려왔다. 여보게 선자 아닌가. 이 밤중에 웬일인가. 죽은 남편의 막역한 친구 이강훈이었다. 국토부 장관까지 지낸 꼿꼿한 성품의 사내. 내 남편이 죽고 나서도 유일하게 나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다. 강훈 씨 나예요. 내 목소리는 지난 몇 달간의 어눌함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 그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자네 목소리가 왜? 민준이가 내 땅을 가져갔어요.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이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깊은 생각의 무게였다. 그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만. 그는 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 내가 처음 털어놓았을 때 그는 기겁하며 나를 말렸었다. 자네답지 않아. 아무리 밉기로써니 하나뿐인 자식일세. 그때 내가 뭐라고 답했던가. 내 자식은 내 아들 민준이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저 집에 있는 건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웬 짐승 2마리뿐이에요. 내 눈에 서린 도끼를 보고 그는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을 뿐. 그래, 모든 준비는 끝난 겐가? 네. 이제 마지막 패만 확인하면 돼요. 신도시 개발 계획 확정된 거 맞죠? 내 물음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 측은함과 비통함, 그리고 나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모두 섞여 있었다. 맞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부 공식 발표일세. 내가 어제 직접 확인했네. 자네 땅 정확히 중심부를 관통하더군. 아마 1,000억은 좋게 넘을 걸세. 1,000억? 내 귀에는 그저 아득한 숫자일 뿐이었다.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강훈 씨. 선자, 자네 정말 괜찮겠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돌아보며 살았으니 이제 앞만 보고 가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내게 보여주는 최선의 신뢰이자 위로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 손에 숨겨진 패. 그것은 단순한 개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 내외의 탐욕을 단죄할 심판의 칼날이자 지난 70평생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였다. 내 아들은 그 땅을 볼품없는 맹지라 불렀지. 그 아이의 눈에는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자식의 앞길에 걸림돌만 되는 볼품없는 늙은 어미.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랍장 위 낡은 사진첩을 열었다. 어린 민준이가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이미 바싹 말라붙어 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박스들로 어수선했다. 아들 내외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꾸렸다. 어머니, 이 낡은 옷들은 다 버릴게요. 며느리가 내 헌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소리쳤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버려라. 낡은 옷도 낡은 인연도 모두 다. 나는 창가에 앉아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았다. 곧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저 잎새는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겨울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봄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다. 월요일 오전 10시. 심판의 시간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3장. 천억의 가치. 주말 동안 집안에는 이국의 낯선 지명들이 떠다녔다. 뉴질랜드, LA, 캐나다. 놈들은 이미 저 먼 세상에 가 있는 듯 했다.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끊어온 1등석 비행기표를 식탁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고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어댔다. 어머니는 월요일에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자. 잔금 치르고 나면 정신없을 테니. 그래야지. 짐도 다 싸놨고.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며 주는 밥을 받아먹고 멍하니 창밖을 볼 뿐이었다. 내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파랬다. 마치 거대한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처럼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옷 갈아입으세요. 며느리가 낡은 내복을 내밀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을 병원 가는 길이라 속이는 얄팍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었다. 민준이는 아침부터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안절부절 못했다. 10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서류 최종 확인하고 바로 은행 가서
잔금 받으면 끝이야. 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때였다. 거실 TV에서 요란한 배경음악과 함께 긴급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속보 정부 수도권 동부 신도시 개발 계획 공식 발표. 민준이가 소파에 던져두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아이, 시끄러워. 먼 아침부터 채널을 돌리려던 놈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한가운데 정확히 내 땅이 있는 그곳에 거대한 붉은색 원이 그려졌다. 민준이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도 남부 일대 300만 평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곳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 토지 가격이 수십 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발 계획의 중심이 되는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타일 위로 검붉은 커피가 쏟아졌다. 마치 피처럼. 그 순간 민준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김 사장이었다. 땅을 사기로 한 부동산 업자. 민준이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핏기가 사라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 그게 무슨 시세가 1,000억이요? 1,000억?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며느리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놈의 눈은 더 이상 TV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국화차의 향기가 코끝을 감쌌다. 아, 향기롭구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이다지도 아름다운 것이었나? 나는 찻잔 너머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내 아들 내외의 모습을 감상했다. 내 길고 긴 연극의 가장 화려한 절정이었다. 사장, 가면을 벗는 시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아들 내외는 한참 동안이나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가슴팍을 미친 듯이 때렸다. 헐값에 넘기자고 한 게 누군데. 그 돈으로 파티한다며 좋아한 건 너잖아. 민준이도 악을 쓰며 며느리를 밀쳤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부으며 두 마리의 짐승이 거실을 뒹굴었다. 1,000억이라는 돈의 무게 앞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이성마저 증발해버린 모습이었다.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지탱해주던 낡은 보행기 없이 오직 내 두 다리의 힘으로. 시끄럽구나.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집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서늘했다. 두 놈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놈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똑바로 섰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고 흐릿했던 눈에 초점을 맞췄다. 어머니,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나를 불렀다. 나는 놈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소리가 거실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침에 놓인 연극은 볼만했느냐?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놈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혼란과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게 무슨... 내 말이 어렵니까? 내 어미가 지난 몇 달간 내 놈들 앞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놈들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 땅을 팔 때 썼던 위임장 말이다. 내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 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쩌나 그 위임장은 가짜다. 내가 오늘 아침 변호사와 함께 공증까지 받아온 진짜 위임장은 여기 있는데 내 손에는 증여 무효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장이 들려 있었다. 너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고소될 거다. 그리고 내 놈들이 체결한 그 가짜는 토지 매매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겠지. 나는 말을 이었다. 물론 계약금은 돌려줘야 할 테고 위약금도 물어야겠구나. 너희가 가진 돈을 전부 다 털어도 모자랄 게다.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며느리가 내 발치에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민준이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네. 나는 내 다리에 매달린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던 그 마음을 너희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으로 말이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다. 나는 놈들을 등지고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강훈 씨, 나예요. 이제 변호사님 오시라고 하세요. 내 뒤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에필로그 지옥의 상속자. 법정 공방은 길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었고 놈들은 처음부터 싸움이 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셈이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놈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건 사회가 내린 관용일 뿐,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위약금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놈들은 마지막 남은 작은 아파트마저 처분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으로 길 위에 나앉았다. 나는 그 후로 놈들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으려 애썼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굳이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한다더라.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다 헤어졌다더라. 그 어떤 비참한 결말이라도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 민준이는 오래전에 죽었으므로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나는 낡은 집을 허물고 그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새 집을 지었다. 통유리 너머로 황무지 같던 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매일같이 지켜보았다. 거대한 크레인이 뼈대를 세우고 수많은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새로운 도시의 심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공사장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더 이상 뜨개질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강훈 씨와 가끔 바둑을 둔다. 마음이 평온하니 밥맛도 꿀맛이다.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내 이름, 선자의 삶을 비로소 되찾은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언덕 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 멀리 새로운 도시의 마천루가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곳을 천당이라 부른다. 천당 아래 분당, 그 위에 천당. 우스운 말이지. 내게는 천당도 지옥도 없다. 나는 그저 내 땅 위에 서 있을 뿐이다. 놈들은 한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들만의 천국을 꿈꿨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상속받은 것은 스스로 만든 탐욕의 지옥뿐이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지옥을 상속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제 마음속에 지옥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유롭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완전한 평온, 완전한 자유.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되찾은 나의 세상이었다.